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지난 2주간 금융소비자들에겐 큰 관심을 끌었던 이슈였습니다. 접수된 신청 건수가 모두 63만 5천여 건, 금액은 73조 9천억 원인데 공급 한도액이 20조 원이었으니까 3배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흥행몰인데요. 하지만 여러 불협 화음이 제기되면서 논란도 남겨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교수님 먼저 이런 폭발적인 반응 예상을 좀 하셨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한 20조만 하려고 했는데 예. 74조 원이나 몰렸고, 저도 정말 놀랐고, 진짜 이제 금리가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매력적인 게 1.8에서 2.2%의 금리 부분입니다. 저도 오기 전에 나는 지금 대출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저는 작년에 대출을 받았는데 예. 금리가 3.5%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최근에 기준 대출 금리가 한 2.5%니까 제가 네. 지난 1년 동안 1%나 더 많은 금리를 내고 있었고 이번에 확인했지. 이번에 확인했고 네. 또 시청자분들도 도움되는 게 이번 주 안에 신청해야지 예. 2.5%로 해주고 다음 주부터는 또 0.2%또 올린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예. 이번 시청자분들은 이번 주 내에 빨리 은행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2.5%가 평균 대출 금리고 이번에 서민안심대출은 1.8에서 2.0이다, 2.1이다. 참고하셔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이자 부담이 좀 상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의 낮은 이율. 교수님, 이건 분명 매력적인 게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는 100만 원이고 그게 보통 한 30년 장기 대출이라 그러면 3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보통 우리 서울의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정도 되니까 예. 만약에 반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뭐 한 3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1%를 만약에 30년 장기 대출로 받았다면 9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예. 정말 큰 금액이고 1% 금리는 정말 작은 게 아니다. 1억 원만 대출 받았다고 한다면 월 평균 10만 원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은행에 가셔서 본인의 금리가 한 2.5%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은행에 신청을 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5%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받는 가상금리가 기준금리에 대해서 은행의 이제 마진 부분을 가상금리라고 해서 1에서 한 2%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좀 강력히 요청하셔가지고 대출금리를 좀 낮춰달라. 평균 금리가 한 2.5%다. 그래서 그 이상을 받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은행에 요청하셔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그 말씀 중에 약간 좀 정정하실 부분이 그 신청은 일단 완료가 됐고요. 예, 그렇죠. 예, 그와 관련해서 좀 뭐 금리나 요구권이나 이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대출자들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부연 맞습니다. 설명을 네.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예. 이런 이유로 희망 고문을 당했다 이런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좀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예. 70만에 가까운 대기 소유자들이 했고 실제로 혜택 보실 분들이 이제 2, 30만에 그치다 보니 나머지 40만에 가까운 37만 명 그분들도 다 이것을 좀 기대했던 건데 예. 이건 되지도 않을 걸. 결과가 나왔지만 오늘 이제 발표를 했지만 너무 갭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서민형 대출이라고 했는데 사실 3억 이상만 넘어도 지금 탈락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면 경기 수도권에서 3억 이하면은 사실 서민 맞는데 예. 4억만 돼도 지금 장미만 보다가 그냥 기분이 더 나쁘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 됐는데 이 정부가 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변동형 금리에 대해서 좀 취약한 제2금융권 그분들을 예. 좀 구제하려고 했는데 정책적 욕심이 좀 강하다 보니까 서민형이라는 걸 굳이 붙여가지고 그죠? 그냥 보금자리론 일부 이렇게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 예. 생각엔 정책 당국에서 이게 금융위에서 이게 아마 주도한 것 같은데 네. 조금 좀 홍보성 이런 것도 좀 노린 게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지금 봐도 예. 그분들은 예측이 다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만큼 수요자들이 변동금리나 또 금리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차이가 크잖아요. 1%만 해도 네. 그 부분에서 정부가 다시 한번 좀 이 금융 어떤 상황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정책을 좀 다시 한번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이
정부가 신청을 집계했는데 주택 가격이 커트라인이 뭐 2억 원대 초반, 2억 예. 1천만 원인가요? 그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상당히 좀 허탈하신 분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이런 이슈들은 논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부가 나서서 제공하는 이 같은 특혜는 어떤 기준에 누가 혜택을 받고 또 누구는 못 받게 되는 이런 논란에 늘 휩싸이기 마련이죠. 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도 여러 논란을 숙제로 지금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또 토론에 앞서 두 분의 기본적인 시각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두 분께 사전 취재를 했는데 먼저 김 교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자기 월급여를 주거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원금 상환이나 이자로 지출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한 80%가 대부분이 부동산의 80%가 투자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퇴직하고 나면 아파트 한 채 남는 게 유일한 뭐 자산이다, 예. 유산이라고 할 정도인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보통 평균 대출 금리가 2.5에서 3.5% 정도 되니까 예. 이번에 안심 대출을 2.1 정도가 그 제일 높은 금리고 하단은 1.8입니다. 그래서 네. 평균 한 2.0% 정도로 이번에 서민 안심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거비에 대해서 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저금리로 좀 빌려준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만약에 정부가 재원이 더 추가된다 그러면 추가로 더 마련해도 되는데 일단 정부가 선을 그었어요. 예. 이번에 더 이상 대출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74조 원이나 신청한 걸 본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저금리를 원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철저히 시장 수요에 입각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주셨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이와 입장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의를 행했는데 결과가 선의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뜻은 좋아요. 분명히 저 서민형 대출을 낮춘다는 건 좋은데 이게 마치 그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결과를 보니까 보금자리론 이미 받았던 분들만 해당이 돼요. 거의 소득이 좀 낮은 분들, 예. 집값이 낮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죠. 비아냥거리게 보금자리론 대상자 특판이다 이거. 아. 그런데 위에다가 서민형을 붙여가지고 홍보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뜻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발표할 때 이런 정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LTV, DTV 대환대출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안 맞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예. 대환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책을 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20조만 달랑. 네. 그죠? 이 자체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금리가 좀 높아서 제2금융권에서 아까 교수님 뭐 3% 얘기하셨는데 거긴 또 4%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좀 이 요새 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좀 가계부채에 대해서 연체율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좀 과대 포장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었다. 예. 뜻은 좋았으나 펼치는 내용은 좋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보고 이걸 기점으로 삼아서 제가 볼 때는 포용적인 정책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연말에 발표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수도권 또 비수도권 지역의 혜택이 갈리게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한 교수님, 이 부분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수도권 지역, 서울을 포함해서 물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그렇지 이렇게 않습니다. 봐야 돼요? 그 오보입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오기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예. 수도권은 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천 지역만 가도 뭐 전철 타고 가면 금세 가잖아요. 예. 인천 지역에 가면 2억, 3억짜리 집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도 수도권이 46%, 네. 비수도권이 50 몇 프로 이렇게 차지했고 금액을 더 높였을 때는 76%가 지원을 했지만 예. 수도권이 아예 배제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서울 맨날 강남 집값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9억, 10억 이러는데 네. 지금도 뭐 서울 아까 6억 얘기하셨잖아요. 6억 밑에 집들이 40~50%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예. 2억, 3억, 4억 가는 게 서울 안에는 힘들지만 네. 경기 수도권 일대에는 3억짜리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2억 5천짜리. 그러니까 예. 그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차별된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좀 바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물론 초기 상한선이 집값이 9억 원이었던 터라 서민형이 맞냐 이런 논란이 물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조정이 좀 불가피했을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드는데 김 교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원래 이제 서민 안심 대출이 저도 조건을 많이 봤습니다. 예. 봤더니 이제 집값이 9억 원 이하이고 또 부부의 소득이 8,500만 원 이하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안심전환 대출이 그 지급해 주는 게 예. 집값이 낮은 집부터 먼저 해결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한 2억 천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끝일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울 수도권의 평균 매매 가격은 6억이고 예. 수도권은 평균 매매 가격이 4억 4천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4억 이하 되는 집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2억 천이니까 당연히 뭐 좀 서민 주택은 2억 천 이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이 좀 해당될 것이라고 보고 이와 같이 서민들이 굉장히 그 집값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집값이 우리가 이자를 내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면 저도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각 결혼한 친구들한테 집값이 오히려 이자 내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전세로 살지 말고 조금이라도 작은 평수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딴 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집을 하나 사서 결혼하라 그러거든요. 예. 이와 같이 집값이 이자를 초과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저는 뭐 추가로 재원을 더 마련해서라도 도와준다 그러면 저는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기되는 부분이 바로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순수 고정금리 이 대출자들의 반발이 좀 큰 상황이고요. 또 신규 대출이 막혀 있는 무주택자들의 불만도 적지가 않습니다. 한 교수님, 이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도 아까 3점 몇 프로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2.2%랑 비교하면 물론 그것도 이제 30년일 때 2.2%지 20년짜리라면 한 2.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 거의 뭐 조금 과장하면 2배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네. 만약에 아기를 키우고 뭐 부모님이 있고 이런 집에서 이자를 뭐 2, 3억 내가지고 2, 3억 대출 받았는데 150만 원을 내는 사람이 7, 80만 원만 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정부를 믿고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를 받은 분들이 조금 높아가지고 3.5%면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도 인하되려는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갭이 심하고 심하게 과장되게 한다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물론 경제 상황이 뭐 예측을 예. 하지 않은 거지만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지금 그 갭이 크니까 전반적으로 뭐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알아서 하고 국민들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단 몇 프로라도 낮춰준다라면 전체에 대해서 전체 고정금리자에 대해서 계약서 변경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땐 정부 의지가 있다라면 예. 0.5%씩 다 다운한다 했을 때 지금 은행의 지금 사상 그 이익률이 사상 최대거든요. 계속 예. 예대율 마진 차이가 크니까 이걸 좀 줄여야죠. 이게 다 또 우리나라에 토착은행도 거의 없잖아요. 다 배당금으로 다 외국에 가고 이건 좀 정부에서 좀 강경하게 해서 이렇게 좀 소외된 분들도 좀 네. 구제하는 방향. 그리고 또 우리 금리 충격에 대해서 좀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예. 때는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좋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출자들도 지금의 이 저금리 기조를 조금이라도 좀 누려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에 반론을 주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대환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시던데 김 교수님께서도 생각을 좀 같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보금자리로는 이제 기존 안심대출에 비해서 추가 금리가 한 1.5, 한 0.15 정도에서 한 0.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제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올라도 예. 집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거고 또 주택은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주택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걸리고 보통 주택은 일반 주택 한 6개월 정도면 짓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주택은 공급의 탄력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집값이 올랐을 때 정부가 시급하게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값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예. 일반 공산품은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뭐 자동차라든지 일반 공산품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되지만 예. 주택은 공급하는데 시기가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은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은 굉장히 필수제고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서민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국민은 일단 국가 정부는 주택 공급을 좀 충분하게 해서 서민들이 예. 좀 안심하고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또 보금자리로는 일단 서민 안심대출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 정부가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출시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지금 추세잖아요. 한은 역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낮아지면 이 손해가 상품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한 교수님, 실제 지난 2015년에 출시된 안심 전환대출도 이런 부작용을 좀 키웠다고 하던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2015년도 3월에 그 당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상품이 나왔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면서 우리도 1.25%로 사상 최저금리로 내려가면서 이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예. 정부를 믿고 고정금리를 부랴부랴 만약에 위험성이 커져서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들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이게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리금 같이 균등분한 상황이에요. 부담을 안고서 국민이 믿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지니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예. 계약 중에 불만이 많아지니까 제가 알기로 3만 명인가 4만 명 되는 분들이 바로 해지를 했어요. 하고서 예. 한 2년 동안은 저금리를 누리셨죠. 실제로 예. 많은 혜택을 보셨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고 유럽은 다 마이너스 금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서 그런 것을 데이터와 앞으로의 어떤 시장에 대한 모습도 좀 국민들한테 알려준 다음에 예. 이런 상품을 내놓고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오죽하면 그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잘 모르는 분이 뭐 생업에 바쁘시니까 은행 가서 이걸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럴 때 은행 직원이 답을 못 한답니다. 변동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을 못할 정도로 이런 전체 거시적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건부로 만약에 금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갔을 때 고정금리가 지금 만약에 2%라 할지라도 만약에 0.5%가 됐어요. 그럼 1.5%가 더 비싸잖아요. 예. 그럼 답을 누가 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건부로 만약에 금리가 너무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변경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던진다라면 일반 서민들이 정부를 믿고 응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로 자꾸 좀 선전성? 이렇게 20조만 딱 하고 이런 정책은 좀 부작용을 자꾸 키우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체크하면서 예. 거시적인 장기적 플랜을 갖다 국민한테 제시하고 고정금리, 변동금리의 어떤 위험성 예. 다 설명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낮아질 수도 반대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분명 나오겠죠. 홍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대출 금리를 정하는 방법이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 한 1에서 2%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5% 정도 되고 또 한국은행에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0.25를 내릴 것이라고 이제 예고까지 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추세이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불황이 되게 되면 또 이렇게 금리가 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제가 높은 금리를 쓰고 있어서 은행에 알아봤더니 이번 주까지는 0.2%, 2.5고 다음 주부터는 또 금리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변동금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제 저는 은행의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은행의 대출금리를 더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변동금리보다도 고정금리 한 2.2% 정도로 해서 비중을 좀 맞추자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대출의 한 43%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고 나머지 한 60%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왜 이번에 고정금리로 바꾸려고 하는가 하면 너무 변동금리로 해서 서민들이 더 큰 부담이 될까 봐 예. 고정금리로 바꾸자고 하는 목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금리가 또 인하되는 추세이고 또 불황이 된다면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 따져봐야 되겠다. 일단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서민 안심 대출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겠네요. 물론 정부가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된 배경 뭐 당연합니다. 가계 안정과 대출 구조 개선, 서민들이 좀 이자 부담을 좀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여러 조치일 텐데 주거 안정 측면에서도 좀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뭐 상품 구조와 더불어서 좀 보완돼야 될 부분 정책이 있다면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립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전체적으로 시계열을 두고 좀 장기적으로 국민들한테 정보를 좀 많이 주고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잖아요.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예. 대출에 대한 거에서 좀 압박이 좀 줄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가 좀 건전성을 찾게 되면 경제가 또 선순환 될 거고 소득이 예. 늘 거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좀 가는 형태를 정부에서 이렇게 단발적인 거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끝으로 뭐 보완해 주실 부분이나 뭐 한 말씀 있다면 해주십시오. 주택 도시 정책에 대해서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 원론에 나누는데요.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 정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도시 정책에 개입하게 되면 만약에 월세를 월 10만 원으로 고정해버리게 되면 집주인은 집도 고쳐주지 않고 월세 사는 사람이 고치게 하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정부가 도시 정책에 개입하게 되면 도시를 파괴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예. 정부는 주택을 공급을 좀 더 많이 해서 시장 경제에 맡긴다 그러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최근에 이제 어제 날짜로 뭐 평당 강남에 막 1억 원 넘었지 않습니까? 평당이 24평 24억이 됐는데 이와 같이 서울에 공급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서울 훨씬 주택이 안정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